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123페이지를 보면 법인의 실체와 인격이라 가지고 법인의 실체와 인격이라고 해놓고는 왜 갑자기 걸어쳐놓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앞에 말이 정확하게 뭐냐면 실체는 갖추었으나 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체 옆에다 동그라미 치고 인격 옆에다 X표 치면 되죠. 실체는 있는데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뭐예요? 실체도 갖추었고 설립 등기를 통해서 인격도 갖춘 걸 말합니다. 이 법인격 없는 사단은 용어의 호환성으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도 하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도 하고 인격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도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전부 다 맞는 말이죠. 법인격 없는데 인격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무슨 인격은 있는데 법인격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다 맞는 말이라고. 교과서에 보게 되면 말이에요. 응? 교과서를 보라고 하려고 했더니 말이 안 나와요. 124페이지에 밑에 괄호 1번의 둘째 줄을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괄호 안에 말도 있고 다 같은 말이라고. 법인격이 없다고도 하고 인격이 없다고도 하고 권리 능력이 없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없다고도 한다고. 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설명하는데 이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보통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이 자체보다도 지금 말한 대로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이라는 게 실체는 갖추. 실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관이 있다니까. 룰, 근본 규칙. 정관은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간단하게 해서 설립 등기. 응? 그러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뭐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그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게 성질이 뭐냐를 논합니다. 근데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사단이나 재단, 즉 단체의 실체를 갖추었으니까 이게 단체입니다. 분명히 단체. 단체라고. 그런데 민법상 명문으로 인정한 단체는 원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원래 두 가지밖에 없다고. 특히 그 사람의 모임을 기준으로 먼저 한다면 사단과 조합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사단과 조합. 참고 삼아 뭐 그걸 돌려서 말할 것도 없이 재산법에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가장 큰 실익은 뭐냐면 어떤 단체가 사단이라고 하면 사단 개인의 소유가 가능합니다. 재산을. 알겠습니까? 어떤 그 단체에 속한 그 재산들을 사단 개인의 명의로 소유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개인 명의의 소유권이 허용됩니다. 근데 사단이 안 되고 조합이라고 하게 되면 조합은 절대로 조합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절대로. 그 점 때문에 저 두 가지를 명료하게 구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채권법에서 배우지만 바로 저것 때문에 일상 용어에서 잘못 쓰는 말 때문에 굉장히 조합 이론이 복잡해요. 보통 일상적 우리 통상의 그 사회생활에서는 그 재산은 저 조합 거야.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줄여서 조합재산이란 말을 써요. 조합재산. 그건 조합재산이야. 근데 이건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통칭하는 말일 뿐이지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조합은 자기 개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민법상. 알겠습니까? 그건 전부 구성을 할 거예요. 전부. 구성 각자에게 합수적이라고 그러면 돼요. 합수적으로 소유하는 이런 뜻이지. 이 두 개 다 단체입니다. 단체. 응? 단체라고 이게. 응? 단체인데 사단이라는 단체는 자기 사단 개인 명의로 소유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재산을. 조합이라는 단체는 뭐가 다른 거냐면 조합 개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다고. 원래 그것 때문에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말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차이 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조합을 배울 때 한꺼번에 대비를 해야지 조합을 모르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거 설명하고 앉았으면 더 헷갈릴 사람이. 지금 조합이 우리 당장 급하지 않습니다. 총칙에서는. 법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별을 하는데 중간치기가 일단 중간치기 이상한 거. 그 단체 중에서 이거에다가 법인격을 플러스한 거 있죠. 이거에서 다시 이제 둘로 나눕니다. 법인격이 있는 거, 법인격이 없는 거. 알겠습니까? 법인격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관해서 민법 총칙 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법인격이 없는 거 있죠. 이거는 뭐냐는 거야, 이거. 뭐냐. 얼핏 생각하면 법인격이 없으니까 법인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권리 주체. 그 법인격이 없다는 게 뭐예요?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소유권이 권리죠.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은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론상. 그렇죠.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법인격 없다는 말이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말 아니야, 그냥. 그런데, 여러분이 민사소송법을 펴봐요. 민사소송법이 53조야? 52조. 민사소송법 52조를 읽어봐요. 민법상으로는 안 되는데 민사소송법 52조에 뭐가 된다고 써있어, 이상하게. 응? 거기서는 소유권의 주체가 된다고는 안 써있는데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써있다, 이상하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부동산 등기법을 펴보면 말이에요. 그 30조를 보라. 부동산 등기법 30조. 거기는 또 법인격 없는 사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써놨다고. 그래서 이게 뭐 명백하게 소유권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는 안 써있지만 뭔가 그 냄새나는 규정을 다 뒀다, 돈데다가.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이냐는 문제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이냐. 이건 마치 태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아에도 유불상 대사에 관해서는 별개의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민법에. 특별법에 뭐 요사까리한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그걸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275조인가 민법 275조인가 봐봐요. 275조인가? 275조에 나와 있죠. 법인 아닌 사단. 거기 법인 아닌 사단은 말이에요. 개인 소유를 못하고 총유로 한다는 규정이 또 보입니다. 총유로 한다. 이 세 가지 조문이 있죠. 275조, 민사소송법 52조, 부동산 등기법 30조. 이 세 조문이 법인격 없는 사단에 관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이 법인격 없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또 법인격 없는 재단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 민사소송법 52조하고 부동산 등기법 30조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해서만 써있지 않고 다른 것에서 써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게. 어떻게 돌아간 판이지 지금. 이거가 만약에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애매한 거 있죠. 법인격 없는 거, 등기 안 한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 조문에 써있는 거는 써있는 대로 합니다. 세 조문은. 지금 말한 것들. 그러면 이게 그거 세 개밖에 할 일이 없는 거냐 하면 다른 것도 많이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조문이 없으니까 아예. 이것처럼 할 것인가? 이것처럼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단 법인처럼 처리한다 이거예요. 법인처럼. 결론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한다는 건지. 그래가지고 단체의 두 유형이 나와 있는데 뭐 지금은 대충 읽어도 됩니다. 어차피 그 채권 강론에 그 조합 배울 때 한꺼번에 정확하게 정밀하게 분석해야 되니까.
다만 총칙에서 이제 객관식 문제에 대비해서 124페이지 두 번째 문단하고 그 밑에 작은 글씨 있죠. 응? 법학에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런 거 비슷한 거 앞에서 뭘 배웠죠? 이름은 청구권인데 그 실질은 형성권이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여기도 그거 써 있죠. 이름은 조합인데 법인이다. 이름은 법인인데 그 실질은 조합이다. 뭐 있다고 배워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빨리 읽어봐요. 거기 그런 건가 그게. 법학은 몇 개 안 돼요. 그 방식이. 몇 개 안 된다고. 여러분 이거 실익도 알죠 이제. 이름은 조합인데 단체라고 하죠. 사단이나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개인 소유가 가능하다니까. 근데 이름은 법인인데 조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개인 소유가 불가능한 거 이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근데 객관식에 대비해서 뭐뭐가 그런지는 몇 개 기억해야 되죠. 무대뽀로 그렇다는 거 말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요번에는 말이야 강은 씨가 너무 많은 노하우를 공개한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점점 더 학생들이 책을 똑바로 못 읽는다는 것을 더 심각하게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의를 할 때마다 그 플러스가 돼. 지난번 강의할 때는 이 정도까지를 잘 이해를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끝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닌데 이런 의미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또 그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다음에 좀 더 설명을 해요. 또 그 다음에 끝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게 아니구나. 그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생각이 나고. 지금 이거를 물리적으로 이 이론을 관철시키면 내 생각에 내년 겨울방학 때쯤 돼서는 민법이 93회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컴마까지 다 설명하는 거지. 근데 민법의 적정한 그 횟수가 몇 회냐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100회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100회 정도가. 그래서 어디에 비중을 두면은 이상적입니까? 근데 물어봤더니 총칙과 그 뭡니까? 채권 총론이죠. 거기를 집중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한 말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지금?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시험에 거기서 집중적으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인데 내가 그런 말을 강조했지만 민법 총칙하고 채권 총론을 만약에 작심을 하고 시험을 어렵게 내버리면 빵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책에 없는 거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문장에서 빵점 맞게 할 수 있다고 진짜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느 교과서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다고 딱 이렇게 정밀하게 근거를 대고 문제를 내도 빵점 맞게 할 수 있다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이해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못 들어간 판이지. 그래서 먼저 인격 없는 사단을 배우는데 이 강희 선생님 책은 이게 압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해의 편의상 문제가 생긴다 이게. 그래서 보충 규제를 바꾼다 이 부분은. 법인격 없는 사단. 이거에 관해서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을 명료하게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보충교재 125페이지 보면 법인격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이름이 딱 보이죠? 법인격 없는 사단을 쭉 설명을 하는 듯 하다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129페이지에 그 종중이 나오죠. 종중. 종중. 종중이 나와고 종중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거 종중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판례가 많이 나오고 시험에 계속 나오냐면 또 교과서마다 이걸 중시하냐면 이 사정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이 그 민법을 보시면 말이에요.
민법의 그게 위치가 말이에요. 그 친족회라는 게 있다고. 친족회. 응? 친족회. 그래가지고 이 민법 친족회에 관한 규정이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거. 짜증나겠지. 빨리빨리 안 넘어가는 거야, 이거. 그걸 제목을 찾아봐요, 제목에서. 여기구나. 767조, 거기 보면 제4편. 아, 이건 친족이잖아, 참. 친족회가 아니고. 몇 조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족회에 대해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친족회를 왜 임용원 선생님께 못 찾냐면, 친족회가 우리 민법학계의 공통적인 통설이 뭐냐면 이걸 전부 삭제해버려야 됩니다. 이 민법상의 친족회 제도는 우리하고는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 제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일제 때 일본의 친족회 제도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끼워놓은 거예요. 그대로 끼워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친족회 제도하고는 이게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봉건 시대하에 그 일본의 친족회에는 특징이 뭐냐면 친족회에 친족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친족회에. 우리 민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부 학자들은 저걸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우리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호주 제도를 폐지하자 보죠. 호주 제도. 대한유도회 등의 그 유림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우리 민법상의 호주 제도는 우리 고유의 호주 제도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원래 호주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원래도. 없습니다. 그런 회상한 제도는. 이 호주에 관한 그 제도도 100% 일본 거예요. 요새 그 무지한 유림의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뭐 비슷한 게 옛날에 자꾸 있었다고 그러는데 비슷한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다고. 일본의 그 가독 제도라는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으면 가독. 집안의 그 감독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봉건 체제하에서 몇 가지 그 혼인 제도의 특성 때문에 또 그 봉건 체제 때문에 내 형제나 내 아들이 우리 집안이라고 안 그러고 나한테 충성을 바치는 그 다이묘라고 합니다. 봉건 그 지방 영주들이 있죠. 이 다이묘들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의 집단만 자기 가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의 관념이 다릅니다. 이렇게 구성된 가를 총괄 지배하는 사람을 가독이라고 해요. 영주가 겸하지만 조그만 단체에서는, 좀 큰 단체에서는 별도 독립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쉽게 말하면 영주의 아들이라도 이 가독이 이 자식은 이게 우리 집안에 이게 해가 되는 놈이라고 하면 쫓아내버립니다. 그냥. 우리 집안이 아니라고 그래요. 영주 아들인데도. 거기에 관념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일본은 그 혼인 제도의 문란, 우리가 볼 땐 문란한 겁니다. 거기서 보면 뭐 정상이고. 일본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영주가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있다가 뭐 이렇게 영주 만들합니다. 저쪽 영주하고 싸움을 하다가 뭐 졌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그 대화를 나누다가 약속했다냐면 자기 마누라 보고 그래요. 갑자기. 야, 너 내일부터 저가 살아. 너는 내일부터 저 사람 마누라야. 그래 이런다고. 그럼 또 갑니다. 또 조용히. 그래갖고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독특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회경제 풍토 때문에. 그래갖고 주로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혈연 관계를 기준으로 이게 뭘 정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봉건 체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충성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핏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제도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 가독 제도에 있던 그걸 여기 들여왔는데 변형시켜가지고 그런 걸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급히 없애는 저거예요. 친족회. 저거 대신에 우리 민법
고유의 친족회가 뭐냐면 바로 종중이에요. 바로 이거. 근데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의 우리 고유의 풍습을 연구하고 민법, 입법에 대비해서 연구할 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다음에 막 짬뽕이 아주 지금. 막 일본 거 식민시대 때 뭡니까? 식민시대 때의 유재들이 있죠. 그 찌꺼기들이 막 들어간 것도 있고, 막 독일 것도 들어온 거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 민법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친족회.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 빨리. 그럼 우리나라에 전 친족회 있지 않았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당초. 저거 대신 마땅히 들어갔어야 되는 게 이 종중문중 제도입니다, 이게. 종중문중. 우리 고유고니까. 근데 이게 실수로 빠짐으로 인해서 친족회는 사문화돼 버렸고, 이 종중문중이 더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가 판례가 수천 개가 쌓여 있습니다. 일제가 얼마나 간악하냐 하면 1913년부터 시작된 그 토지 개량 측량 사업과 관련해서 고의적으로 토지 소유 관계를 혼란케 하며 종중 제도를 파괴시켰습니다. 고의적으로. 그걸 전담하는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아예 일본에는. 그래가지고 파괴시키는데 그거에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민법을 만들어서 그걸 못 집어넣은 거예요. 그 종중이 천도 꾸러기로 전락했습니다. 법에 전혀 규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판례법으로 이게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법학자들은 그걸 아니까 이 유림하고 이 몇몇 무식한 자들이 반대를 하니까 호주제도와 이 친족제도를 없애지를 못하니까 그건 무시해버리고 판례법으로 형성된 종중을 교과서에서 매우 중시하는 겁니다. 시험에 계속 내고. 여러분 최근에 문제들을 기출 문제들을 한번 분석해봐요. 친족제도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가? 없어요. 민법학자도 완전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없는 걸로. 국회에서 폐지를 안 해주니까. 종중에 대해서만 계속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다. 그게 우리 거니까 원래. 그런 사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이 종중이 중요한데 민법전에 규정이 없으니까 이게 법적 성질이 뭔가를 규명해야 됩니다. 일단. 법전에 명문으로 안 나왔으니까 이게. 근데 종중이 대부분 법인 설립 등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또 그건 왜 그러냐면 집안의 일에 행정청에 간섭을 하는 걸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더더군다나. 괜히 이거 신고해가지고 허가 받고 등기해가지고 뭐 행정관청이나 법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싫어한다고 하죠. 철저하게 비밀 결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예 할 생각을 안 해요. 법인 만들 생각을 안 한다고 처음부터.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안 해도 종장께서 전국에 경문을 보내면 다 모이죠. 와! 이러면 다 와요. 말썽이 안 한다고.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게 왜 말썽이 나냐면 거꾸로 부조리가 말썽이 났어요. 여성단체에서 보니까 아니 종중의 구성원이 성년 이상의 남자뿐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화딱지 나는 거예요. 이제. 종중의 목표가 뭐냐면 조상에 대한 제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제사를 누가 지내를 가만 보니까 음식 만들고 그릇 닦고 뭐 이게 준비하는 거 있죠. 옷 다 주고. 여자가 다 한다고 이상하게. 남자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뭐 종중 재산에 대해서 나중에 분배할 때 보면 여자는 철저하게 배제당합니다. 이것도 사실 돈 문제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이게. 대드는 거야. 소송 걸렸지, 지금. 계속 나면 계속, 소송이. 불만. 그러니까 보통 소송이 걸리면 집안이니까 좀 망신스럽죠. 예컨대 그 소송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재판하게 되면. 신문에 이만하죠. 그럼 그게 망신이죠. 아, 저 집안은 말이야. 여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엉터 같은 집안이라고 할까봐 소송 건다고 설치면 어른들이 불러가지고 야, 너 얼마 원하냐? 조용히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만둬요. 그러니까 더 하죠, 이제 또. 이게 소송 건다 그랬더니 이게 현찰을 확 주네, 이거. 저 언젠가 터지죠, 이제. 터져요, 저거. 언젠가 또 위헌 결정을 받게 되겠죠, 저게. 남녀 평등이 분명히 어긋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전통적인 풍습 때문에 서로 이제 껄끄러워하죠, 서로. 헌법재판소 사실 불안한 게 저겁니다. 저게 자꾸 올라와서 자꾸 말씀나면 어떻게 되나, 이거. 언젠가는 이게 위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게. 위헌이라고 안 하면 여성단체한테 두들겨 맞고, 위헌이라고 했다가는 노인단한테 두들겨 맞아요,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입장 곤란해가지고 계속 미룹니다, 이제. 보나마나. 미루는 게 다 법적,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죠. 그러고 이렇게 되면, 보니까 이유가 다 그렇게 나오더만. 뭐, 아직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기에 적당한 사안이 아니다. 그 말 하기 곤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받아놓고 가만히 있는 거야, 계속 그냥. 되든지 말든지. 우리나라는 대법원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김근태 선생 사건인가? 뭐 고문 사건 하는데 20몇 년 동안 판결 안 했어요. 입장 곤란하니까. 판결 잘못 내리면 독재자가 날 쫓아낼 것 같고, 이게 안 내리면 입장 곤란하니까 막 뭉기적거리다가 20몇 년 만에 하루 잠깐 열어가지고 급하게 확딱 방망이 때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근데 종중이 그만큼 우리 고유의 친족회 산자로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거 집중을 하는데 어디에 속하는가를 보려다가 등기 안 했으니까 법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종중을 조합이라고 하려니까 또 말 이상해요. 조합이라고 하려니까. 그래서 뭐 고민하다가 에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하자.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가장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이것도 시익을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합의 소유 형태가 이게 합유예요. 합유. 여기서 합자 딴 겁니다. 조합의 소유 형태. 여기서 딴 건 합유. 이 합유의 최대의 특징은 뭐냐면 단독으로 마음대로 재산을 처리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거 가지는 그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합유에도 아직 개인의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분. 합유 지분. 합유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중 재산에 개개인의 지분이 있다고 하는 건 되게 웃기는 말입니다. 이거. 현실적으로도 피곤해요. 이게. 어떤 집안은 전국에 성년 이상의 남자 그 후손이 몇십만 명 되는 사람도 있죠. 그걸 만약에 지분이 있다고 했다가 큰일 나면 뭐 정말로 그거 계산하기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민법에 여러 사람이 물건을 소유하는 거에 여러분 262조 이하를 보면은 공유, 합유, 총유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게 적당한가 보다 지분 없는 거를 먼저 택했습니다. 지분 없는 거. 그래서 그 275조에 아까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총유를 한다 그거 있죠. 그러니까 종중의 재산 소유 형태를 어떻게 할까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결정하는데 딱 보니까 지분 있다고 했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거? 그 지분 없는 게 뭐냐 그랬더니 총유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종중을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총유가 되면 275조부터 그 밑에 조문 두세 개를 더 읽어보면 관리나 이런 것은 각자 할 수 있는데 사용 이런 거 처분은 절대 못하게 돼 있죠. 총회 의결로 하게 돼 있다고. 총회 의결로. 그죠? 그 효과를 따기 위해서 종중을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했다. 종중을 총회라고 보라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법인격 없는 사단에 그게 275조가 이하가 적용되려면 종중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야 총유가 되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종중을 총유로 본다. 그것 때문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했다.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효과 쪽을 두둑에 맞춰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그 시험이 잘 나오죠, 그 부분이. 종중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 되게 되면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는 게 원래는 뭐냐면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는데 등기만 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조금만 배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단의 실체가 핵심은 정관 작성이지만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직의 실체를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직이라는 말은 그냥 어려우면 조폭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냥. 모든 조폭 조직에는 두목이 있죠. 대표자가 있다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처럼 신디케이트 형태의 조직 폭력배가 없어요. 아직.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보스들이 영합체인 조폭이 없다고. 전부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죠. 사시미 칼을 잘 쓴다든지, 뭐 마약을 잘 다룬다든지 이렇게 카리스마에 의존한다고. 개인적인 저거에. 정치도 거의 그렇죠. 우리나라의 정당에는 그런 신디케이트 형태의 정당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걸 용납을 못 합니다. 어떤 절대, 내가 꼼짝 못하는 어떤 두목이 있기 전에는 절대 승복을 안 해요. 안 한다고. 우리나라 사람은. 각자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뭐가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뛰어나요. 도대체 뛰어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직의 실체라는 것은 정관 작성의 핵심이지만 그 정관 작성 내용 중에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게 있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려면 대표자를 정하고 어떤 그 실체라고 인정할 만한 조직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 종중은 말이에요. 총유로 하려고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는 해놨는데 가만 보니까 대표자가 없는 것도 있고 종장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보통 어떤 다른 사람의 모임인 단체와 달리 특별하게 어떤 형식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한 것도 있다고.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있고. 더군다나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종중이라는 그 단체는 출생이라는 사실, 혈연 관계라는 사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단체지 누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 옛날에 뭐 예를 들어 김해 김씨 뭐 무슨 씨 이래갖고 핏줄에 의해서 저동적인 출생해가지고 성년 되면 구성원이 되는 거지 무슨 회칙에 가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건이 약간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꾸 시험에 물어본다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종중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핵심인데, 종중. 요 종중이 사실은 어떤 사유 때문에 요거를 법인격 없는 사단의 하나로 했다 이거 우리 대법원이. 법인격 없는 사단 일종으로. 근데 이 법인격 없는 사단에서 배우지만 핵심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시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머지 몇 개도 뭐 조금씩 중요하지만 핵심을 여기다 두고 공부한다. 그래서 이제 보충교재 125페이지에 법인격 없는 사단부터 차례로 보자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를. 법인격 없는 사단이란 단체의 실질이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발생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우리 민법은 말이에요. 거기 두 가지죠. 허가주의와 설립 등기주의를 취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갖추지 못하면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이제 그 설립 요건에 대한 다시 자세히 배우니까 여기서 먼저 이것부터 기억을 해두자고. 허가를 못 받거나 등기를 안 하게 되면 법인격 없는 사단이 되는데 우리 삶의 실제에서 우리나라 단체의 90%가 사실 이겁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 알겠습니까? 실제 현실 생활에서. 그 밑에 이 판례상 예를 든 게 쭉 해놨죠? 판례상. 그래가지고 뭐 종중, 신교, 교회 뭐 쭉 하고 있죠? 거기 보면 그것들을 잘 기억해두라. 거기 그 한자 못 읽을까봐 그러는데 그 D번은 수리계 다음에 보중입니다. 보중. 여러분 그 시골 가면은 그 저수지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저수지 조금 작은 그 물 저장하는 옷 있죠. 그걸 보라고 하죠. 보. 시골 하는 사람은 잘 알죠. 그거. 자기 동네에 하나씩 있을 테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보중. 참고 삼아 종중, 보중 이렇게 하시죠. 이상하게 중.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한국식, 우리 그 한반도식 한자 용법으로 단체를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단체.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거기 있는 것들을 좀 알아두고 여러분 특히 조심할 게 거기 신교 교회가 앞에 있고 뒷면에 보면 천주 교회가 나오죠. 이건 구교 교회 말하는 거죠. 기독교를 원래 둘로 갈리죠. 여러분이 통상 쉽게 알 수 있는 건 성당은 이게 천주교에 속하는 거죠. 천주교 교회 아니에요 이게. 구교라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 속한 교단.
그거 말고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한 교단들 있죠. 신교라고 하죠. 신교. 신교 교회. 이거 다르죠. 신교 교회는 뭐예요? 범인격은 사단이에요. 천주 교회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 대한불교 종정 총무원, 뭐 농지위원회, 쭉 나오죠. 거기서 비스무리한 것들 이렇게 비교하세요. 앞 페이지 보면 사찰 나오죠. 사찰, 절. 절은 법인격은 사단인데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관련 지어서 체크하면 되죠. 시험도 그런 헷갈리는 것만 내죠. 아무거나 다 내는 게 아니고. 성립 요건에서 정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A, B, C, D인데 거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D번입니다. D번. D번. 이 D번은 왜 중요냐면 그 밑에 동그라미 2번과 연결해서 대비해서 읽으라 이거예요. D번과 그 밑에 동그라미 2번과 대비해서 줄 연결해 놓고 원래 법인격 없는 성립 요건은 아까 설명했듯이 대표자라든지 조직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종중은 왜 그게 필요 없다고요? 자연 발생적 집단이기 때문에 종족의 자연 발생적 집단. 알겠습니까? 여기서 종족이라고 할 때는 무슨 일반적으로 쓰는 종족 말하는 게 아니고 종자가 이 종자입니다. 알겠어요? 동이족 할 때 종족이 아니고 씨족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씨족. 성씨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법인격 없는 사단에서 종중이 예외가 되는 건 종족의 자연 발생적 집단이니까 뭐 대표자 뽑고 조직을 갖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법적 지위가 나오는데 그 동그라미 2번이 답이죠. 답.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걸 빼놓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그러니까 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는 통설이고 판례입니다. 알겠습니까? 통설이고 판례다. 그래가지고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판례에 있는 문구입니다. 그 밑에 판례를 보면 알지만 교과서가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판례에 있는 문구를 뺏겨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관계, 외부 관계로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걸 갈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다 보면 유추 적용한다는 거예요. 사단법인에 관한 걸. 사단법인에 관한 걸. 알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거고. 한 가지 조심할 건 말이에요. 그 내부 관계에 동그라미 3번이 있죠.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걸 궁금해 하더라고. 뭘 궁금해 하냐면, 아니, 그 왼쪽 페이지 있죠? 126페이지 맨 밑에.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게 뭡니까? 이걸 물어보자고.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예를 든 책을 볼 수가 없던데. 여러분, 아무리 이 교과서 다른 거 다 찾아봐도 그런 말이 안 나오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건지. 그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왼쪽,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있죠. 그럼 이제 각주 읽어봐, 각주.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다는 것은 독립한 주체가 된다는 거죠. 법인이 되면 법인이 독립한 주체가 법인의 수임이 될 수가 있는데 법인격 없는 사단에서는 법인이 독립한 인격이 아니니까 총사원 전체의 수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동그라미 3번이 시험에 날만 하죠. 어려운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낼 때가 됐어요, 지금. 아니면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죠. 다음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그래서 내가 각주까지 달아놓은 거예요. 친절하기 짝이 없게. 이상하게 많지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관해서는. 각주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동그라미 3번하고 각주 연결해놔요. 줄을 쳐놓으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위아래를. 잘 음미해보라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한테 아니 교과서마다 이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거라고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가 있습니까? 그냥 물어보라고. 그걸 본 사람이 몇 명 안 돼, 내가 알기로.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니까. 뭐가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신림동이 웃기는 동네라는 거 이거. 뭔지 모르는 걸 다 외우고 있어 이상하게. 알미도 없는 걸. 점차 서양인화가 돼갑니다. 내가 고시생들이. 없는 걸 있다고 그래 자꾸 이상하게. 우겨. 외부 관계는 거기 민사소송법 52조를 암기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알겠습니까? 그 뒤에 말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2, 3, 4번은 종중재산의 귀속관계를 여기 미리 땡겨놨는데 종중재산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지금 다 설명드렸죠. 총리로 한다 뭐 등등 다 똑같은 말.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괄호 5번입니다. 128페이지. 이게 법인격이 없다가 등기해가지고 만약에 법인격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취득하면. 이거 원래 자연인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태아를 통설에 따라서 미리 출생한 것으로 보다가 어떤 법률 상태가 지속되다가 진짜로 태어나면은 이 앞에 태아하고 이 자연인하고 무슨 관계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그걸 왜 안 따지냐면 우리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죠. 아, 그 태아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된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뱃속에 있던 어떤 태아한테 뭐 권리 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 인정했다고 했지, 아이가. 이거 몇 가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걔가 만약에 태어나면 그 앞에서 인정했던 어떤 주체하고 뒤에 태어난 자연인하고는 무슨 관계 있냐고 따져봐야 된다고, 원래. 같은 사람이죠, 이거. 같은 사람이 그 태아가 태어나서 이야기가 됐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취급합니다. 거기 동일성이라고 하는 제목 거기 읽어봐요. 그게 그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아니고. 이런 그 개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종중을 심도 있게 살펴봅니다. 종중이 뭘까? 우선 첫 번째 말이에요. 우리 대법원은 종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게 꺾은 표를 해놨죠. 고유 의미의 종중, 종중 유사 단체, 또는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 이런 말을 쓴다고. 동그라미 1, 2번 대비해 보면 이거를 두 가지를 외울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대법원의 피눈물 나는 사연을 기억하기 위해서 빠르다고. 안 잊어먹고. 이건 왜 그러냐면 종중은 자연 발생적 집단으로서 우리 고유의 전통 단체라서,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종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문제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그 한 가지에서 이 종중에서는 말이에요. 가장 특징이 뭐냐면 다른 조직하고 다른 게, 종중의 구성원은 내가 종중원이 되고 싶으면 되고 싫으면 말고 이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교를 자기가 믿어, 구교는, 천주교는 교황의 칙령에 의해서 그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든지 각 나라의 고유한 조상 숭배에 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해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교황의 칙령으로. 천주교에서는 그게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신교는 아직 안 풀려 있죠. 신교도 교단도 많고. 그래서 뭐 조상 숭배를 위한 뭐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는 거 싫어하잖아, 지금도. 안 한다고, 이상하게. 근데 뭐 그게 나쁘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각자 뭐 자기 신앙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말이에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로교 교인이다. 뭐 감리교 교인이다. 신교 교인이다, 하여튼. 그래서 난 조상에 대해서 뭐 관련된 건 못하겠다, 난. 차이도 못하고 조상 숭배 이런 거 못한다, 난.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무조건 종중의 구성원입니다. 20세 이상의 성년 남자가 되면. 알겠습니까? 그건 지 개인 사정이고, 그건 종교적인 측면 사정이고, 법적으로는 무조건 종중 구성원이라고, 성년 남자는. 알겠습니까? 이게 뭐 들어가기 싫다고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고 싶다고 딴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종중은. 이게 민법상의 친족회하고 다른 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같은 C족이 아니면 절대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도. 저쪽 종중이 뽀다고 나 보인다. 우리 종중을 탈퇴해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전혀 인정 안 되고, 심지어 집안에 너무나 해가 되는 짓을 하더라도 절대로 자를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놈은 평생을 두고 우리 집안에 해가 되는 일만 한다 이거예요. 말썽만 피우고. 너는 잘라. 그럼 이제 종중법에서는 할종이라고. 할종. 이건 판례에도 나오는 문구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무슨 뜻인지. 종중 구성원에서 잘라버리는 것만 합니다. 우리 보통 말할 때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죠. 족보에서 지워버려. 하도 말씀을 피우니까. 또 호적제도가 생긴 다음에 일제 이후에는 호적에서 파버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호적이 무슨 동굴인지 뭐 하여튼 판다고 너무 이상하게 또. 족보에서는 지운다 그러고. 호적부에서 절대로 못 팝니다. 국가에서 관장하는 공문서 저거. 개인 집안에서 만들고 자르고 뭐 이렇게 못해요. 종중에서도 절대로 이 할종을 못합니다. 이거는 절대 무효예요. 알겠습니까? 그놈이 아무리 자기 종중에 대해서 죽을 짓을 졌더라도 할종은 무효라고. 거기 각주에 판례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종중을고 여기다가 또 뭐가 플러스냐면 종중은 반드시 전국에 있는 종원 전체를 항상 구성원으로 하게 돼 있어요. 실제 모임은 일부만 참가하더라도 종중을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에 있는 우리 C종만 우리 종중으로 하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전국에 있는 종원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다. 종중은. 근데 이 마지막 거 있죠. 특히 마지막 거. 이거와 관련해서 사회의 현실에서는 안 그래요. 여러분 길 가다 혹시 저런 거 봤어요? 재경 뭐 무슨 시 화수회 이거 잘 써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간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뭐 한자가 재미없어갖고 안 읽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여러분 특히 중소도시에 가면 그게 많습니다. 뭐 대전 무슨 어디 파 무슨 시 화수회 이런 거 써온다고. 이건 뭐냐 하면 종중의 일부 구성 공간적으로 제한한 거죠. 대전에 사는 사람만 이런 식으로. 서울에 사는 사람. 서울은 너무 넓으니까 구별로 또 있어요. 가까다 보면. 관악구 뭐 무슨 시 뭐 화수회 이렇게 쓴다고. 화수회는 왜 화수회를 쓰냐면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걸 확 뒤집어 놓으면 화수천자 꽃 화자에도 나무 숫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게 있다고. 자체가.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별 볼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독자적으로 재산도 많아지고 활동이 빈번해졌어 이게. 뭐 어디 어려운 사람 도로 갈 때도 그 이름을 단체 이름으로 가고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활발해지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걸 법의 규율 밖에 뒀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걸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게 종중의 원래 개념에는 어긋납니다. 절대로 전 종중이 됐어요. 왜냐하면 공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종중이라면 못 그러고. 근데 종중과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고민하다가 대법원에서 궁여지책으로 종중유사에 여러분이 그 밑에 각주 55번 판례를 읽어봐요. 지금 내 설명을 머리에 두고 그럼 이해가 됩니다. 이걸 왜 매달렸는지. 55번 각주 55번 판례를 읽어봐요. 응? 55번이 맞긴 맞는 건데 55번이 맞구만. 그래서 종중유사한체라는 개념을 종중유사의 비법인 사단. 알겠습니까? 그걸 먼저 기억한다. 종중이 뭔가 종중이야 도대체. 본래 고유 의미의 종중은 뭐예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20살 넘은 남학생들이 있죠. 전부 다 종중의 구성원입니다. 알겠습니까? 본인이 알든 모르든 싫든 좋든 상관없어요. 다 자기 C족의 종중의 구성원들입니다. 이유화를 불문하고 법적으로. 물론 이제 종중의 구성원이라는 거하고 반드시 종회에 참석해야 되는 거하고는 딴 문제예요.
따르면 되죠. 내 생각에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종회에 한 번도 참석 안 했을걸? 그죠? 종회에 참석해본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그러면 틀림없이 저거만 다수가. 자기네 시적의 종회가 어디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잘 모르는 거지, 지금. 그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다 종회 구성원들입니다, 사실은. 20살 넘은 남학생들만. 조금 이따 이제 위헌 판결을 받으면 20살 이상의 여학생 다 종원 되고. 여러분 종회에 가서 이런 것 좀 주장하고 그래요. 뭐 아버지 자기가 부친께서 여러분 부친들은 갈 거예요. 야 오늘 저 재경 화수에서 회의 있다 보니까 너도 막 가자. 다 컸으니까 이거 데려가면 그랬더니 유식한 척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이 화수에는 말이죠. 종중이라고 안 그러고요.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당이라고 한다. 일단 오늘은 시간이 빨리 흐르니까 뭐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그 종중에 두 가지 개념이 있죠. 거기까지 설명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